안녕하세요. 자,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 김기동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차종합반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4월 말까지 제가 재무회계 연습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지난주 일요일 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있었죠. 1차 시험이 있었고요. 1차 시험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1차 시험은 기출문제 풀이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1차 시험은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저녁 때가 되면 가다반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추가 풀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다반 확인하시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가다반을 만들거든요. 2차 시험은 가다반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험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해요.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왔는지 못 보고 왔는지. 2차 시험은 제가 지난 20여년간 항상 잘 아시겠지만 그날 밤에 제가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가지고 새벽에 막 글을 다 올리거든요. 1차 시험은 제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 선생님들이 너무 부지런해요. 나를 포함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너무 부지런해. 그래서 2차 기출문제 내가 제일 먼저 올리거든요. 2차는 답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가장 선생님들 중에서는 경력이 많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고인물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신뢰성 있는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가지고 2차는 바로바로 문제를 올리는데 1차 같은 경우는 가답안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올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학원이 아니라 우리 학원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도 젊은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부지런하세요. 바로 시험 본 그 다음날 가다반을 이용해 가지고 막 유튜브에다가 막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불안해지는 거야. 그것도 내가 그거 뭐 할 수 없어요. 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고참축에 속하지만 1차 시험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제 카페인 거 아시죠? 제 카페에다가 올렸어요. 안 올리려고 하다가 어젯밤에 작업해가지고 제가 올렸어요. 여기 공지사항 쪽에 제가 올려놨는데요. 네, 이렇게 2023년도 공개된 1차 시험 기출문제 풀이와 해답 에서 올렸습니다. 보통 기출문제 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어차피 책에다 실어야 되거든요. 이 기출문제를 풀어가지고 객관식 교재에다가도 실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프리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아래 한글로 작업해야 되거든요. 작업해가지고 교재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번 1차 시험 기출문제 풀이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유인물 갖고 계시죠? 그 유인물이 여러분들 시험 보신 유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제가 직접 풀어봤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제 카페에 가끔 어떤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냐면 선생님은 제한된 시간 내 문제 풀면 다 맞출 수 있냐? 다 맞출 수 있다! 다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이걸 아래 한글 작업하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못 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해봤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력이 좀 많고 그리고 저는 이 문제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잖아요. 난 어차피 합격했다고. 회계사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 틀렸다고 해가지고 뭐 점수가 안 나왔다고 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다른 위험을 제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작성을 해봤어. 그러니까 틀려도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풀었거든요. 제가 30분 동안 다 풀었어요. 30분 동안. 30분 동안 다 풀고 나가지고 내가 끼적끼적거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어제 한 1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어제 밤에요. 1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제가 끼적끼적 푼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풀었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제가 쓴 글 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23년도 회계사 1차 시험이 기출문제 풀이와 해답을 올립니다. 지난 20여 년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2차 시험 가답안을 제가 바로바로 올렸었어요. 올리는 이유는 그게 의제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의사표시를 항상 해요. 나는 2차 시험 가답안을 바로바로 올리는 강사다. 충당체 강의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뭐를 해? 정당한 기대를 해. 올리겠구나. 그래서 2차 시험 보고 나면 바로 제 카페에 선생님 언제 올려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그럼 내가 그 의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답안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1차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가답안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막 탁 풀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답안을 작성해봤는데요. 2023년도 회계사 1차 기출 문제는 일단 결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최하는 스타일로 나왔다고 제가 적어드렸고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줄 아는 수험생이라면 출제자 의도, 함정 같은 걸 파악해가지고 문제 제시된 일부 자료.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잖아요. 문제 제시는 일부 자료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 선지를 이용해가지고 함정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이용해가지고 일부 자료와 객관 선지만을 이용해서 바로 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 좀 이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그 해답 기출문제 풀이 할 거거든요. 제가 한 20분간에 걸쳐서 35문제지만
할 건데 제가 답을 더 어떻게 작성했냐면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일부 자료와 선지만을 이용해서 어떻게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 출제자가 깔아놓은 모든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자료를 다 이용해가지고 결국엔 틀려. 왜? 풀이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 연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난 이런 문제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됐고. 그래서 이번 1차 시험 문제는 내 스타일대로 제가 문제를 몇 개 풀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재밌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아래 한글 작업하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처럼 시험지에다가 직접 풀었어요. 물론 제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기출문제 풀이 같은 거 낼 건데 기출문제 풀이집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처럼 그렇게 실어놓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제가 문제 풀어놓은 거 보시면 약장사들이라는 거 방식으로 야매로 풀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야매로. 그래서 요거는 정상적인 그 교재, 출간된 교재는 제가 이렇게 안 풀 거고 FM대로 풀어가지고 올리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건 기출문 그 뭐죠?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시험지에다가 제가 어떻게 문제 푸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즘 강의, 지금 샘플 강의로 제가 지금 어차피 올라갈 거라서 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로 촬영을 하고 또 학원 유튜브 계정에도 올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 2022년부터 1차 시험 추세가 과거의 시험 문제가 좀 달라졌어요.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 작년 1차 시험, 올해 1차 시험, 그리고 작년 2차 시험도 그렇고 일단 과거에는 그냥 기출문제만 반복하면 이게 문제은행식으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냥 기출문제만 여러 번 연습하게 되면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들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 거고 다 풀어놓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없을까? 그리고 객관식 천지를 이용해서 뭔가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들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야. 2차 시험 문제도 무관하지 않고요. 민망해가지고 제가 해놨는데 그래서 재무회계는 김기동이어야 되지 않나. 결국엔 김기동이에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첫째가 올해 중학교 들어가거든요. 내일이 중학교 입학식이에요. 입학식이어서 중학교 선물로 입학 선물로 뭘 사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애가 핸드폰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애가 좀 핸드폰이 있는데 데이터가 안 되는 폰이거든요. 카톡 같은 거 못하게 하려고요. 근데 중학생이니까 자기도 이제 친구들이랑 카톡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핸드폰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G23 새로 나온 거 갤럭시 했더니 애가 저한테 아빠 결국엔 아이폰이야. 결국엔 갤럭시를 쓴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들은 갤럭시 쓰는 거 되게 창피한다는 거야. 아재폰이기 때문에. 뭔가 아이폰이 글로벌스럽고 뭔가 조금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이폰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였구나. 그저께 가로수길에 가가지고요. 아이폰을 그냥 사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 결국엔 아이폰이다라는 거를 제가 따가지고요. 결국엔 내 스타일로 공부를 하셔야 돼. 미망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한 땀 한 땀 제가 손글씨로 만들어놨으니까 요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제가 한 거를 캡처한 거고 그다음 파일은 제가 여기다 밑에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파일이 제가 지금 이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1차 기출 문제. 제가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다 풀어드릴 건데 FM대로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미 FM대로 풀어놓은 것들은 다른 젊은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풀 것인가 그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총평부터. 총평. 일단 결론. 초시생에게는 아주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초시생이라고 하는 건 작년 봄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텀 돈 거죠. 한 텀 돌고 나가지고 시험 보러 간 사람. 재무회계 연습서를 보긴 했지만 심화반 강의 같은 거 들어가지고 아직 연습서가 충분히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 1년차 수험생들이에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이유 세 가지. 일단 모르는 주제가 몇 개가 나왔어요.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주제가. 2차생들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주제인데 1차생들은 설마 여기까지 나오겠어? 했던 주제. 그 주제들 때문에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못 푸는 거고요. 못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황하게 돼. 이런 문제가 뒤에 더 있으면 어떡하지? 당황하게 돼. 그리고 풀다가 시계를 딱 본다? 갑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시간이 부족해진다. 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정부회계랑 원가회계로 중간에 풀다가 도망가. 풀다가 도망가면 해결돼요? 멘붕 오게 돼요. 올해 정부회계 문제, 올해 원가회계 문제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멘붕아. 그래서 결론 초시생은 집에서 혼자 찬찬히 풀면 풀리거든요. 아는 문제 위주로 풀어도 기본 점수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당황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정부회계 원가회계가 의외로 어렵게 나와가지고 멘붕 와서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제시생은 2년차 수험생들이에요.
물론 3년차 수험생들일 수도 있을 거고 재무회계 연습서를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다 공부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2년차에 객관식 시험 푸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기분 좋아? 먼저 나만 아는 주제가 나오게 되거든. 현물출자지분법. 나만 아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 기분 되게 좋아. 법인세를 고려한 연결. 시험 안 보셨어요? 시험 보신 걸로 간주할게요. 내만 아는 주제가 나와가지고 환호. 아싸 풀다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시계를 딱 보다 보니까 갑자기 조급해져.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정부회계랑 원가회계로 도망가는 건데 보통 정부회계 먼저 풀거든. 정부회계에서 멘붕. 원가회계는 제가 안 적었죠? 2차 재시생이라면 원가회계가 그나마 좀 풀리거든요. 근데 정부회계는 재시생이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초시생에게는 아주 어려운 거고 재시생에게도 쉽지는 않았다. 이게 저의 총평이에요. 물론 나만큼 공부를 하면 다 쉬워. 나는 지난 20여 년간 회계 인류거든요.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나는 지난 20년간 재무회계 한 과목만 판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속도, 그 다음에 내가 문제 푸는 테크닉 여러분 못 따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쉽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제가 총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30분간에 걸쳐서 간단히 문제를 한번 제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유인물 있으니까 그 유인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말 문제는 그냥 해답만 보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인식과 제거된 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항상 개념체계는 한 문제씩은 나오는 거예요. 오답이 몇 번이죠? 3번. 이거 쉬워요. 이거 쉬워. 자, 인식을 할 때도 근본적 질적 특성을 보거든요. 근본적 질적 특성은 A오 B예요, A and B예요. A and B 모두 만족하는 거거든요. 목표죠. 목적 적합하고 표현이 충실을 내야 회계 정보로 뭐 하는 겁니까? 인식하는 건데 여기 어느 하나 이게 틀린 겁니다. 바로 답안 작성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드린 거 있죠? 초시생 동그라미, 재시생 동그라미. 이게 제가 적어드린 게 무슨 의미일까요? 초시생도 맞출 수 있고 재시생도 맞출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것도 둘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일반 목적, 제목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역시 개념체계 문제예요. 일반 목적 제목이고 답은 몇 번? 5번. 이거 제가 객관식 관계할 때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산과 부채의 변동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퍼포먼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 퍼포먼스가 아닌 걸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퍼포먼스라는 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퍼포먼스가 아닌 게 무슨 활동이에요? 재무활동. 근데 왜 틀린 겁니까? 재무성과 퍼포먼스 외의 사회로는 변동될 수 없다. 있죠. 추가 차입을 한다라든지 유상증자 같은 퍼포먼스 아닌 사회로 자산과 부채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객관식 문제 풀어보시면 금방금방 다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멘붕이 오기 시작해. 3번 문제에서. 풀릴 듯 안 풀리는 문제. 이게 2차 연습서에 똑같은 문제가 재책이 있거든요. 2차 연습서에. 근데 1차만 공부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당황하게 돼.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예요? 결론은 X1년도 매출원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죠. 자, 재고자순에서 매출원가가 얼마냐라고 나면 꼭 무슨 단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감모 손실을 어디까지를 매출원가로 보고 있는지, 평가 손실이 어디까지를 매출원가로 보고 있는지 이 단서 꼭 보셔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뭐예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몽땅 다 수정하고 있다. 매출원가 수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 결국엔 뭐 물어보는 겁니까? 총비용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FMD를 풀면 어떻게 푸는 겁니까? 기초순재고, 단기 매입재고, 기말순재고 이렇게 해서 총비용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총비용. 그런데 이런 스타일 문제에 꼭 특징들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기초평가순실 충당금 얼마가 있다? 3천이 있다. 그럼 이 문제 푸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3천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려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거 고려하지 않았을 때 총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보다 3천이 더 적게 잡혀야 돼요. 출제자 의도. 그래서 여기서 3천 차이 나는 거 걔가 답이에요. 3천 차이 나는 거. 야매로 푸는 거예요. 약장수가 풀듯이. 야매로 푸는 거야. 여기서 3천 차이 나는 건 8만 8천과 8만 5천밖에 없거든요. 8만 8천은 환입을 반영하지 않은 거. 8만 5천 환입을 반영한 거.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니까 난 10초 만에 풀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30분 만에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자료를 제시된 자료 다 이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시된 자료 다 이용하는데 이게 녹록치 않아. 왜냐면은 기초재고는 100개 곱하기 200원. 거기서 얼마 빼는 거예요? 3천을 빼가지고 메모리 플러스. 기초재고가 2만 원이 아니라 17,000원이거든. 순재고가. 3천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매입재고. 이 문제는 단기 매입재고도 어려워. 단기 매입 재료가 매입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갑자기 매입 계약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매입 계약은 실제 매입했거든요. 하지만 이 200개 매입 계약은 도착 진도 조건으로 오고 있는 거라서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입은 몇 개만 더 한다. 매입은 2개의 매입만 이용해서 메모리 플러스 하는 거야. 그리고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기말재고 순금액으로 가야 되는 건데 기말재고가 조금 어려운 게 실사재고가 300개가 있는데 그 300개 중에 남의 거 보관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다?
남의 거를 받아와 가지고 20% 판매했고 80% 남의 게 있다는 거야. 그럼 300개 중에서 몇 개 빼는 겁니까? 남의 거 160개 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위탁한 재고가 있거든요. 자기가 위탁한 재고 몇 개가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20개가 밖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말 실사 재고에서 남의 거 빼고 내 거 더하고. 그리고 곱하기 얼마? 곱하기 이게 P'이에요. 순실하는 가능 가치가 위에 가보시면 얼마라고 돼 있어? 어디 있지? 순실하는 가능 가치가 순실한 가능 가치야. 어딨니? 아, 여기 있네. 순실하는 가능 가치가 200원. 근데 재고는 무슨 법이죠? 저가법이잖아. 그래서 뭐 해야 돼? 테스트해야 돼. 실제 원가가 위에 있고 200이 밑에 있으면 20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가가 밑에 있으면 그럼 뭐로 가는 겁니까? 원가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하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은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지 원가가 밑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갖고 있는 재고자산 취득 원가가 제일 적은 게 200원이잖아. 추가 매입은 얼마고? 300원인 거니까 기말 재고는 당연히 200과 300 사이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200이란 게 뭐라는 거예요? 실제 저가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요거 메모리 뭐 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하면 85,000이라는 금액이 나와. 이렇게 열심히 풀면 한 2분 걸려요. 야매를 풀면 10초.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요거 제가 강의하면서 어떻게 푸는 건지 다 설명드리게 될 거예요. 연습 강의 시간에도. 이렇게 3번 마무리가 되는 거고 4번. 그럼 요거 3번은 어떻게 하는 거야? 3번은 초시생도 틀리고 재시생도 틀려. 이유는 연산 실수. 계산기 누르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연산 실수로 틀리는 겁니다. 특히나 요 연산 실수의 원인 중에 이거예요. 이 위탁 재고가 남이 거 받아온 거거든. 근데 내 거를 남한테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위탁 재고는 남이 거 받아온 거고 이건 밑에 건 내 거 위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실수하면서 문제를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연산 실수고 연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로 틀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적어드린 거고요.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재고자산 말문제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 재고자산 관련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순실한 가능 가치다 라고 되어 있죠. 순실한 가능 가치는 재고자산의 주된 시장에서 시장 참여 사회 발생할 정상적인 거래의 처분에서 처분된 걸 팬 측정하기 때문에 이게 특유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건 순공정가치 정의예요. 순공정가치의 정의예요. 재고자산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매각 의도가 들어가 있는 기업 특유 가치로 측정을 해요. 좀 어려운 지문이야. 어려운 지문이긴 하지만 순실현 가능 가치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본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드려? 기본서 찾아보시면 제가 기본서 참고 쪽에 순공정 가치와 순실현 가능 가치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연산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예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건 X1년도와 X2년도 당기순이 미친 영향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재평가와 다르게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죠. 150만 원이고 문제 실수할 수 있는 게 올해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 다 잔존가치가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보통 잔존가치 없는 거로 문제를 내거든. 재평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 잔존가치 얼마가 있어요? 잔존가치가 1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50에서 10을 빼가지고 감가상각 만들어내시고 1차 년도 비용 그 다음에 재평가가 보통 이익으로 내잖아. 뭐로 낸 겁니까? 손실로 낸 거예요. NI 반영하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자본적 지출을 반영해서 또 감가상각한 거예요. 그럼 112만까지 올랐을 거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과거 인식했던 재평가 순실과 우선 상계하는 건 재평가익 당기순이익으로 더 올라가는 거 뭐로 가는 겁니까? OCR로 가는 건데 문제가 물어보는 거 뭐 물어본 거예요? 당기순이익만 물어본 거기 때문에 1차 년도에는 마이너스 28만 이것도 봐. 28만 2개 48만 3개 그럼 얼마겠어요? 48만이겠지. 뭐가 있습니까? 재평가 손실이 있거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랑 재평가익이 상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라고. 요건 이렇게 그림 그려서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 요것도 재미난 문제. 감가상각이고요. 감가상각하면 손상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는 거예요? 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 무슨 모형이냐면 이거 재평가 모형이 아니라 원가 모형이거든요. 그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연도 자본에 미친 효과예요. 자본의 변동은 기초자산과 기말자산. 이게 자본의 변동이거든요. 기초자산과 기말자산. 이게 자본의 변동이야. 기초자산이 얼마예요? 문제가 몇 년도 물어봐? X3년도 NI를 물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구한 겁니까? X3년 초자산을 구한 거야. X3년 초자산. 그게 77만이다라고 제시가 돼 있거든요. X2년도 말엔 손상됐어. 손상되면 어디로 떨어진다? 맥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자산은 77만 원이에요. 그럼 기말에는
기초자산에서 감가상각하고 그리고 당연히 뭐가 될까? 환입되겠지. 환입되겠지. 보통 여러분 환입되면 환입한도에 걸려야 안 걸려요? 환입한도에 걸리겠는데 이 문제는 안 걸리긴 했어요. 안 걸리게. 그래서 기초자산 17만 요거 제시가 돼 있고 기말자산 얼마? 78만이야. 그래서 답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즉 뭐 감가상각으로 떨어졌다가 어디까지 회복된 겁니까? 78만까지 회복됐기 때문에 결국엔 77만과 78만 요 차이가 답은 10,000원이거든요. 그럼 뭐 검증해 봐야 돼? 혹시 내가 지금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기초자산 얼마? 77만. 기초자산 여기 작년도에 손상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뭐가 됐을까? 감가상각했고 뭐가 됐을까? 환입됐겠죠. 이거 얼마라는 거예요? 78만. 그럼 감가상각과 환입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 효과인 당기순이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한도에 걸려버리면 여기서 멈춘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 한도가 이 위에 있어요. 이 위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무슨 검증한 겁니까? 한도를 검증해 본 거야. 한도. 이 한도가 뭐죠? 원가 모형은 손상 전에 감가상각 상부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손상 전에 감가상각 36만으로 3번을 하거든요. 그럼 한도가 얼마라는 거? 92만. 즉 점점점점점점 내려왔으면 이게 얼마라는 거야? 92만이라기 때문에 77만과 92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77만 얼마까지만 78. 그래서 답은 10,000원. 20초 만에 풀었어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나는 내 인생이 걸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야매로 빨리빨리 풀고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나도 내 인생이 걸린 문제를 하면 다시 다 그림 그려요. 그림 그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스타일이야. 너 이 자식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였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 10,000원으로 가면 되는 거고 7번 갑니다. 무형자산 인식과 측정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내가 강의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개별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결합을 취득하는 거 무형자산 쪽에서가 뭐 그려? ICB, DBM 그려놓고 개별 취득은 B는 항상 만족하고 M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결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B는 항상 만족하고 M도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항상 만족한다. 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죠. 예, 개별 취득이든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것이든 유입될 가능성은 항상 높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강의할 때 많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워크북 보여드릴까? 안 할게요. 네, 워크북에 강조한 것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몇 번 문제? 8번 문제. 8번 문제 뭐 물어보는 거예요? 역시 또 유형자산이죠? 이 뭐예요? 개정재분류. 유형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투자부동산으로 개정재분류하면 선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은 직선으로 가는 거라고요. 감가상각하고. 그리고 문제가 뭐 물어봤어? 여기서 여기까지. 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특정 용도 NI가 얼마냐, OCI가 얼마냐. 계정 과목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NI 얼마냐, OCI 얼마냐. 여기 뭐만 물어봐요? NI만 물어보고 있죠? 그럼 뭐부터 구한다? 포괄이부터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기초자산 182만 원. 기초자산 182만 원. 182만 원. 그리고 기말자산 투자부동산 공정가치죠? 기말자산 얼마야? 제시가 돼 있잖아. 얼마? 300만 원. 그럼 요 182만 원과 300만 원을 통해서 해당료도 뭐가 나와? 총포괄이익이 나오거든. 그럼 그 총포괄이익 중에 요 놈은 뭐예요? OCI거든. 요것만 발라내면 돼. 그럼 뭐 구하시면 돼? 7월 1일 장부 금액이랑 공정가치 비교해서 OCI만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구한 겁니까? 2.5년 감가상각하면 요게 딱 7월 1일이거든요. 그럼 7월 1일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250 있죠? 요게 뭐로 간다? OCI로 가. 그래서 총포괄이익에서 OCI 빼버리면 요게 N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풀면 한 30초. 나는 30초 그렇게 푸는 겁니다. 물론 FM대로 푸는 건 아니야. FM대로 푸는 건 어떻게 계산하셔야 돼? 여기서 6개월간 뭐하고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 OCI로 올라오고 그리고 기말에 뭐 하는 겁니까?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요 차입원가 자본하죠? 차입원가 자본화 이거 2차년도 문제예요. 2차년도 문제는 뭐 조심하셔야 돼? 전년도 이자를 붙여서 갈 것인가 안 붙여서 갈 것인가. 붙여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붙여서 가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이 문제 뭡니까? 여기 요거부터 확인하는 거라고. 제가 줄친 거. 제가 줄친 게 문제 풀면서 제가 줄쳐놓은 거예요. 전년도 자본화 차입원가 안 한다고 돼 있잖아.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정부보조금 받은 게 얼마가 있다. 20이 있으면 전년도 지출액은 30에다가 40을 더하고 20을 빼. 그럼 전년도 이자를 부담한 지출액은 50만 원이거든. 그럼 이 50만 원에 12분의 얼마? 9. 그 다음에 30만도 12분의 9. 요 12만은 12분의 1. 그렇게 해서 뭐 구한 겁니까? 쭉 옆으로 가면서 메모리 플러스 이용해서 평균 지출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평균 지출액 뭐란 거로 쪼개는 겁니까? 특정과 일반으로 쪼개는 건데 특정 차익금 예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예치는 작년 얘기라고요. 올해는 예치가 없어. 그럼 특정 차익금 그대로 12분을 구해서 18만 배분하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일반 차익금. 6%는 제시가 돼 있으니까 18,000 빨리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7% 구하셔야죠. 7%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산기로. 계산기로 일반 차익금 B
어떻게 푼지 아시죠? 24만 곱하기 12분의 6 메모리 플러스 곱하기 0.06 이꼴 거기에다가 6만 내가 어떻게 푼지 알아? 자 1차 공부할 때부터 제 거 따라오셨으면 전 차이번가 자본화 이렇게 구하거든요. 6만은 1년 내내 12분의 12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곱하기 0.09 이꼴 그럼 GT 나누기 MR 누르면 몇 프로가 나온다? 7%가 나오거든요. 그럼 43만은 7% 해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겁니까? 3만 100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지막 꼭 모금 토하셔야 돼. GT 누르면 한도에 딱 걸려요. 한도에 걸릴 수밖에 없어. 일반 차입금 지출액이 43만 평균인데 일반 차입금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4만 6만. 그래서 한도에 걸릴 수밖에 없어. 한도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 구한다? 12,600 구하고 저는 실제 이 문제 풀 때 이거 아예 풀어보지도 않았어. 어차피 한도에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43만 대비 얼마기 때문에 24만 6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차입금 이자 비용 GT에 있는 금액을 두 개 더해가지고 23,400 답은 3번으로 딱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연산 문제고요. 연산 난이도는 중간 정도예요. 하지만 초시생과 재시생 다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주제예요. 이건 빨리 푸는 방법 요것만 생략하면서 문제 푸는 게 빨리 푸는 방법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10번 연산 복잡한 거고요. 원칙대로 풀려다가 연산 실수 이거 뭐야? F보 요시아의 금융자산으로 회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박스 안에 나오면 이거 가지고 뭐부터 구하는 거야? 현재 가치부터 바로 구하는 거라고요. 밑에 있는 현가계수 실전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돼. 현가계수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겁니까? 현재 가치 금액을 만들어내는 거야. 얘가 최초 인식이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X1년도 총포괄익 또 총포괄익이잖아. X1년도. 그럼 어떻게 푸는 겁니까? 기초자산 현재가치 그 다음에 기말자산. 기말자산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 여기 공정가치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F보 요시아이고 공정가치가 70이다 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얼마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70을 완성시키는 건데 실수하면 안 돼. 표시이자 현금 수령하는 게 있거든요. 표시이자. 그래서 표시이자 현금 수령까지 이용해가지고 총포괄 손익은 기초자산 기말자산의 변동으로 총포괄 손익을 바로 만들어내면 돼. 근데 함정에 안 걸리는 이유가 함정에 걸리게 하려면 이게 4만 차이 나는 게 답에 있어야 되거든요. 4만 차이 나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총포괄하게 바로 만들어내시면 돼. 이거를 NI에 걸만지 OCI에 걸만지 밝힐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물어보는 건 총포괄 손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기말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2년도 뭐 물어봤어? 당기순이익만 물어봤거든요. 자, 당기순이익은 무슨 원가를 가정하는 거예요? 삼각원가 가정에서 문제 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당기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기초삼각원가, 기초에 손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회수 가능액을 기존금 할인한 요게 기초삼각원가. 기말삼각원가는 환입됐거든요. 100만 원으로. 환입돼서 여기 기말삼각원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NI가 되는 건데 X2년도에는 표시자 받은 게 없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푼지 알아요? 1차 년도는 기초자산과 기말자산 이용해서 NI, OCI를 한 방에 구한 거고 2차 년도는 기초와 기말을 뭐만 가지고 삼각원가 측정 가정해가지고 NI만 빨리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풀면 시간 내에 다 몇 번을 만들 수 있다? 2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FM대로 풀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제가 이거 어떻게 풀러? 일단 뭘 가정하자? AC를 가정하자. AC를 가정해서 AC 베이스로 다 뭐하는 겁니까? 갔다가 손상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과 이렇게 구하고 밑에 뭐에 이제 공정가치를 가정하는 거죠. 공정가치를 가정해서 공정가치 쓰면 밑에 뭐가 나와? OCI 그러면 뚝뚝 떨어져서 OCI 이렇게 풀면 시간이 참 잘 가요. 네, 제가 출간될 교재는 이렇게 풀 거야. 하지만 이건 지금 제가 시험지 가지고 문제 푸는 거니까 이렇게 야매 스타일로 문제를 풀면 시간 내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X라고 해드린 거예요? 원칙대로 풀려다가 연산 실수. 그래서 둘 다 틀려요. 올라갑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11번 문제. 이거는 2차형 주제예요. 2차형 주제. 이게 뭔지 아시죠? 사채고요. 취득했으니까 채권, 계약상 현금 흐름의 변경이거든요. 보통 계약상 현금 흐름 변경은 제거 조건 만족하느냐, 제거 조건 만족하지 않느냐로 문제 푸는 건데 보통 1차 시험 문제에서는 수수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뭐가 들어가 있다? 2차 시험처럼 수수료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1차 공부할 때 수수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틀려요. 객관식 교재는 수수료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2차 교재는 수수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게 X2년 이자 수익이야. 그럼 유의자를 뽑으니까 뭘 구하시면 돼? X2년 초장부금액에다가 유의자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따질 필요가 없다. 옛날에 얼마였는지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변경된 상태에서 현금 흐름 무슨 자료 이용해가지고요? 요거 변경된 상태의 현금 흐름을 이용해가지고 제거 조건 만족하지 않고 있죠? 그럼 어떻게 푸는 겁니까? 기존금 현재 가치로 쭉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경은 삼각형가예요. 기존금 현재 가치로 만들어낸 다음에 이게 변경의 금융자산인데 수수료 얼마가 들어갔다고 돼 있어? 1, 2, 4, 3, 6, 0 들어가 있으면 수수료를 갖다 붙여버리거든요. 그럼
새로운 삼각형크가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액면 취득이에요. 그럼 유효이자 몇 프로가 재계산되는 겁니까? 액면이기 때문에 5%가 재계산되는 거고 IRR 재계산해야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5%에서 답은 5만이라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출제하자는 일부러 수수료를 1, 2, 4, 3, 6, 0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야 딱 더해서 얼마가 되기 때문에 100만이라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차형 주제이기 때문에 초시생은 맞출 수가 없어. 재시생은 많이 풀어보신 사람들에게 맞출 수 있는 주제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자료 이거 뭐 현재 가치 구하고 있으면 시간 많이 가는 거라고요. 필요한 자료는 빨리빨리 뽑아내셔야 돼. 12번. 이거 무슨 문제예요? 사채 상환 문제. 사채 상환 문제. 근데 역시 또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야? 딱 내 스타일 X년 NI가 얼마냐? 원래 어떻게 물어봐야 돼? 이자 비용이 얼마냐? 사채 상환 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NI 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푸는 거예요. 기초부채. 기중에 현금 지급액.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사채. 이렇게 해서 NI를 한 방에 만들어내는 거야. 기초사채는 현재 가치를 문제가 물어보는 게 X2년이죠. X2년 초현재 가치만 구하시면 돼요. 현재 가치 구하시고 그 다음에 몇 프로 상환했죠? 60% 상환했거든. 그게 현금지가 61만. 그리고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기말에 남아있는 40%에 대해서 표시자 지급하거든요. 이게 기존의 현금 지급액. 그리고 나말에 부채가 몇 프로가 남아있다? 40%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초부채는 사라졌으니까 메모리 플러스. 현금 지급액은 메모리 마이너스, 메모리 마이너스. 그리고 기말의 새로운 부채도 메모리 마이너스. 이게 자산과 부채 변동으로 손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NI 손익 만들어내면 얼마가 나온다? 3,968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돼. 이게 반올림 차이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반올림 차이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푸는 방식에 따라 3,900원대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푸는 방식에 따라 4,100원대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3,900원대, 4,100원대 어차피 답은 얘밖에 없거든요. 근접치는. 이렇게 해서 빨리 구하시는 거야. 이거를 그럼 또 시간 내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60%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먼저 이자 비용 구하고 상하순익 구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남아있는 거 이자 비용 구하면 시간 너무나 많이 가기 때문에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13번 종업원급이요. 종업원급 이것도 주제가 2차형 주제예요. 이 순확정급의 자산 초과 적립되면 보통 1차 시험 문제는 초과 적립의 첫 해를 물어보거든요. 2차 시험은 초과 적립의 그 다음 해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초과 적립에 대한 손실충당금에 대해서도 뭐가 발생한다?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는 OCI가 아니라 NI로 가요. 연습 문제 풀어본 사람, 2차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풀 수가 있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 올라갑니다. 14번. 자, 이거 진짜 제대로 문제 풀어. 기기급 이주근 재기말. 왁구 잡아가지고 문제 풀면 끝난 거예요. 이건 역시 문제가 뭐 물어봐? 총포괄액만 물어보거든. NI 플러스 뭐? OCI. 그리고 이 문제는 기준기여 적립이 있거든요. 그럼 NI를 제대로 구하려면 가중평균 해가지고 이자를 구하셔야 돼. 하지만 문제가 물어보는 건 NI가 아니라 총포괄이익이거든. 그럼 어떻게 푼다? 기초순부채, 기중의 현금 지급, 기말순부채. 기초순부채 제시가 돼 있어 얼마? 30만 원 기초순부채. 현금 얼마 지급했어요? 현금 출연한 게 얼마다? 12만 원을 지급했거든. 24만 원 적립이니까 순자산의 변화가 없어요. 현금 지급액,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얼마 남아있습니까? 92만에 140만 얼마 남아있다? 48만. 그럼 기초부채가 사라지는 건 메모리 플러스, 현금 지급하는 건 메모리 마이너스, 기말의 순부채 메모리 마이너스, MR 누르면 총포괄익이 나와. 근데 이거를 NI가 얼마냐 OCI가 얼마냐라고 하면 나도 이렇게 못 풀어요. 이게 NI가 얼마냐 OCI가 얼마냐라는 중간 자료 보면서 다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문제. 즉 아는 사람은 이거 딱 20초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그림 다 그리면서 시간 다 뺏기는 거라고요. 이런 스타일 문제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아는 사람은 정말 쉬운 건데. 넘어갑니다. 15번. 간단한 인산이죠? 이거 배당금 가는 거 쉽잖아. 우선주 배당금 얼마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08만의 현금 배당이 결의되었고 문제가 물어보는 건 보통주한테 얼마가 가는 거냐. 우선 조건이 뭐예요? 누적적 5% 부분 참가죠. 그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옛날 거 우선주 2번, 당기분은 몇 프로? 2% 베이스로 양쪽 1차 배분. 그리고 남아있는 거 뭐 하는 겁니까? 2차 배분 들어가는 건데 2차 배분은 완전 참가로 문제를 먼저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한도에 걸려버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분 참가 한도가 몇 프로예요? 5%니까 기본 2% 주고 3%로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도에 걸려버려서 18만으로 멈춰버려. 그럼 한도에 걸린 거 누가 가져간다? 보통주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주한테 가져갈 금액 두 개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4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리분은 비누적적 완전 참가적이잖아. 비누적적 완전 참가적이면 1차 배분, 2차 배분하지 마시고 그냥 통합 배분하시면 돼. 어차피 똑같은 비율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럼 108만이라는 금액을 16으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10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편하게 문제 풀면 67만 5천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
6번, 17번 문제가 있죠? 이것도 진짜 금방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신주인수권 대가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자료 이용해서 바로 뭐부터 구하는 거야? 현재 가치부터 구하는 거라고요. 현재 가치. 구하고 얼마의 발행이죠? 100만의 발행이니까 100만 거 현재 가치로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주인수권 대가 금액이 바로 나오는 거라고요. 금방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봤습니까? 행사할 때 자본의 변동액. 제가 어떻게 풀었어요? 신주인 수권만 자체는 행사할 때 자본의 변동액이 현금과 상환할증금이거든요. 몇 프로 행사예요? 40% 행사하기 때문에 40은 현금이 주라. 그럼 제가 이게 점점점 뭐가 한 거야?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 곱하기 40%가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만 구한 겁니까? 마지막 상환할증금이 10만 원이거든요. 1.08의 제곱이고 곱하기 몇 프로? 40%는 끝에가 3, 4, 2, 9, 3이 나와야 돼. 그래서 끝에 3, 4, 2, 9, 3 일치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10초 만에 풀려요. 다 구하지 말고. 근데 이거를 또 역시 막 그림 그리면서 신주인수거부사채, 그 다음에 이게 액면사채 현재가치, 상환할증금 현재가치, 대가, 화살표 2개 올라가고 직선으로 가서 다 구하고 곱하기 40%? 그럼 끝난 거야. 시간 내 문제 못 풀어요. 혹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얘는 뭐야? 얘도 연산은 되게 간단해. 초시생, 재시생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몇 년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X3년도 NI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뭐만 구하면 돼? X2년 말 누적 비용과 X3년 말 누적 비용만 구하시면 돼. 누적 비용 개념으로. 그러면은 P n분의 1, 300에 3분의 2, 100명에 150개. 문제 확인해 보시면 개수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300만. 그런데 이게 2차년도에 가득되지 못했어요. 3차년도에. 그래서 얼마가 된다? 0이 돼. 시장 성과 조건은 업데이트 안 하거든요. 근데 비상 성과 조건은 계속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시킨 누적 보상 비용이 그냥 0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300이 몽땅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환입돼 버리는 거예요. 양식 2개 만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9번. 에이 그지 같은 문제. 상품권. 누가 이런 스타일로 나올 줄 알았겠어. 보통 상품권은 행사된 수익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건 미행사까지 함께 물어보는 문제예요. 미행사까지 함께. 솔직히 말씀드릴게. 나 틀렸어요. 나는 답 몇 번? 답은 85만 8천으로 풀었거든요. 근데 가다반 하게 돼 보니까 86만이더라고. 계속 개수를 해봐도 80만 8천인 거야. 86만이 답이더라고. 그래서 뭐가 틀렸지? 라고 해서 기본설 찾아보게 되었어요. 상품권이 간단한 건데 내가 뭘 틀렸을까라고 해서 기본설, 중급회계 기본설 찾아보게 되었고요. 중급회계 기본 수익인식에서 상품권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상품권, 상품권아, 상품권, 고객 행사된 권리, 고객이 미행사된 권리. 상품권 예제를 보시면 상품권은 소멸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멸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상환할 금액을 계산을 하고 나머지 뭐를 인식한다? 수익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이거 가지고. 그래서 막 연산을 하다가 이건 제가 실제 문제 풀 때 제가 풀인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면 간단해요. 선수금 관련 기초부채, 그 다음에 현금 수령액, 현금 지급액, 그리고 기말의 선수금.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자산 빼기 부채는 뭐다? 자본자산 논리 푸는 거고 이 문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만기 후 1년 이내에 90% 현금으로 상환해줄 의무가 있다. 그럼 1년 지나면 10%가 뭐라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1년 지나면. 그게 지금 회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상되고 있는 거니까 상품권을 언제 발행했어? X1년 1월 1일 발행했기 때문에 X1년 12월 30일까지 행사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한 10%는 채무 면제액이 생기는 거예요. 갚을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기초부채는 1차 년도에 상품권 50장 발행했거든요. 그중에 8장이 미행사됐어. 그 8장 중에 10%는 이미 채무 면제가 된 거야. 그래서 90%만 상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수령액은 100매 발행했거든요. 100% 돈 다 받았어. 그리고 현금 지급액이 있는데 현금 지급액 중에 8매 중에 5매는 90% 지급했거든요. 그 다음에 현금 지급액 중에 행사된 것에 대해서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7만 7천 지급한 게 있거든요. 요금 지급금액. 그리고 남아있는 상품권이 2000년대 몇 매 발행했냐면 100매 발행했거든요. 100매 발행 중에 90배를 사용했다라는 거야. 그럼 몇 매가 상환된 겁니까? 10매에 대해서 90%만 상환 의무가 있는 거야. 또 10%는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부채 메모리 플러스 현금 수령액 메모리 플러스 현금 지급 메모리 마이너스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부채도 안 좋은 거니까 메모리 마이너스 MR 누르면 순금액 얼마가 만들어진다? 86만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져요. 기초 기말로 푸는 거고 이게 거래별로 푸는 거예요. 거래별로 풀면
거래별로 풀면 전년도에 넘어온 상품권 중에 전년도에 넘어온 상품권이 몇 매가 있냐면 8매가 있거든요. 8매 중에 이 문제에 5매는 90%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3매는 90% 지급하지 않아서 채무 면제액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올해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 90매가 회수가 되었고 77,000 환급해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매출 수익 그리고 기말에 10매가 남아있거든. 남아있는 10매에 대해서 10%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 면제액이 생기는 거라고. 이게 거래별로 푸는 거, 이걸 거래접근법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기초기말 자본유적근법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든 답은 86만이 나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난 틀렸다고요. 이 한 문제 딱 한 문제 틀렸어요. 85만 8천으로. 그래서 이거 이의제기 해야 되나? 난 그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틀린 거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내가 틀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문제 정도 틀려줘야 인간적이잖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어도 내가 무서운데 여러분. 자, 21번 리스. 요거 리스 짜증나는 문제. 연산 복잡. 소시생은 틀려. 연산 실수로. 제시세금 맞출 수 있어. 이게 뭐죠? 이거 작년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작년 기출 문제도 연장 선택권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연장 선택권 행사하게 돼버리면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리스가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리스가 달라지지만 기간이 달라지는 거니까 할인율을 새로 업데이트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스로 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만약에 기말에 리스 부채를 물어본다면 좀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기말에 리스 부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하고 나서 뭐 물어보는 거야? 사용권 자산의 장부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FM대로 문제를 풀면 뭐 구한다? 기존 부채 몇 년 남은 거? 1년 남은 거. 그리고 새로운 부채 몇 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거든요. 할인율을 몇 프로 바뀌는 거예요? 10%로 바뀌는 거야. 그럼 부채 업데이트 금액이 3437404거든. 그럼 이 동일한 금액이 어디에도 업데이트가 된다? 자산 쪽에도 업데이트가 돼. 그리고 나서 3년 차례 중에 1년 지나고 나서의 금액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시간 진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야매. 그래서 이게 야매. 이 문제 내시는 분은 뭐 내고 싶었다? 여기서 요거 리스 이용자가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낸 거야.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사용권 자산에 가산돼서 3분의 2가 남았을 거거든. 3분의 1이 남았을 거야. 왜냐면 2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어놓은 거야? 요게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난 이렇게 풀었거든요. 출제자 의도 생각해서 원래 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X2년도 말에 3분의 1이 남아있어. 근데 여기서 몇 년 연장됐어요? 2년 연장돼가지고 1년 지났거든. 그게 3분의 2예요. 그래서 리스 개설 직접 원가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자산이 5466실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5466실 차이 나는 건 1번과 2번밖에 없어.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제가 30초에 풀었어요. 나는 오염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54667, 이것도 54667, 다 54667 차이 나면 포기 하고 FM대로 푸는 거라고요. 하지만 출제자는 이것 때문에 낸 거예요. 빨리 푸는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푸는 거고, 빨리 못 푸는 사람들이 이거 다 풀다가 이것도 FM대로 풀면 어떻게 푸는 거야? 티계정막 몇 개 그려놓고서 따라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 내 문제 못 풀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이게 뭐예요? 이것도 리스. 이것도 야매를 푸는 거야. 문제가 뭐 물어봐요? 문제가 물어보는 건 취득원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무슨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 취득원가에다가 개설원가 붙인 게 뭐다? 리스 채권이다. 이거 제가 그림 그리면서 강의하잖아. 공정가치에다가 개설원가 붙여서 미래 현금으로 만들어주고, 그럼 미래 현금은 제가 채권 금액과 똑같다. 그럼 이 공식을 알고 있다라면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는 거야? 자산의 공정가치 취득원가 물어보는 거니까 리스 채권 금액에서 30만 뺀 게 자산의 공정가치 취득원가거든요. 그래서 얼마 차이 나는 거? 30만 차이 나는 거. 걔가 답이라고요. 분명히 문제에 뭐가 있을 거다? 리스 채권 있을 거거든. 거기서 30이 빠지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30만 차이 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 확인하고 나서 또 뭐 물어보는 거야? 회수시 손실 금액을 물어보잖아. 제공자의 손실이에요. 제공자는 전체 잔존 가치가 얼마였어? 1000만 원이었고 보증 잔존 가치가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기 때문에 700 이하로 떨어지는 건 무시. 300만 원 손실이에요. 얼마로 떨어졌다고 돼 있어? 5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돼 있지만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손실이 아니라고. 현금으로 보존받기 때문에. 손실은 보증 잔존 가치가 아닌 무보증 잔존 가치만. 요것만 손실. 그래서 답은 얼마? 300만 원. 그럼 답은 1번으로 30초. 여러분들은 30초 안에 문제 못 풀어요. 30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3번. 이게 정말 야매로 푸는 거야. 이거 뭐죠? 법인세 배분액이에요. 법인세 배분액인데 연도별로 세율이 다르거든요.
세율이 달라. 그러면은 FM대로 풀면 그림 다 그려놔가지고 2000년도 뭐 구하셔야 돼? 기초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음법인세, 그리고 단기법인세, 그리고 기말 이음법인세. 제가 법인세 배분액의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검증해? 법인세 차감전이익에다 세율 곱하면 정확히 법인세 비용이 나와야 된다. 뭐가 없다라면 손익거래 영구적 차이, 접대비 부인 그런 게 없다라면 이게 정확히 딱 떨어진다라고 강의하거든요. 얘는 지금 영구적 차이가 없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X2년도 영구적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야매로 풀 수 있어. 만약에 이 세율이 몇 프로다? 30%라면 세율이 다 30%라면 정확히 법인세 비용은 60만 원 곱하기 30% 18만이야. 그래서 18만과 근접한 거 걔가 답이에요. 18만과 근접한 거는 너무 떨어져 있지 않아 얘들? 18만 근접한 딱 50원 떨어진 거 얘가 답이라고요. 검증? 이렇게 야매로 풀어나 검증은 어떻게 검증하는 거냐면 새로 발생한 일시적 차이가 순액으로 1,000원이거든요. 그럼 이 1,000원이 원래 30% 세율 적용 받으면 순액으로 1,000원이에요. 방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이 30% 세율 적용 받았으면 정확히 18만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들이 30% 세율 적용 받는 게 아니라 몇 프로 세율 적용 받는다? 미래 추인될 때 25% 세율 적용 받거든요. 그래서 5% 차이가 나. 1000 곱하기 5% 얼마? 50원. 그래서 50원 차이 나는 거 걔가 답이라고요. 잡았다. 요 놈 그러는 거라고요. 자, 제 연습소 수업을 듣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인세 배분에게 객관식 강의할 때도 야매로 푸는 법 말씀드리잖아. 그렇게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이것도 4번이 4번. 이것도 제가 한 30분에 풀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30분 내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2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이건 뭐예요? 주당이익. 이건 FM대로 풀어야 돼요. 주당이익. FM대로 어떻게 푸는 겁니까? 먼저 기본 주당이익. 기초주식 12분의 12 메모리 플러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정가치 유상자가 있거든요. 그럼 2000주 12분의 6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10% 뭐가 있다? 무상증자 MR 누르고 곱하기 0.1. 그리고 MR 누르면 그게 기본 주식수. 이게 나오고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1526만을 이꼴. GT를 눌러버리는 거고요. 우선주 배당 금액은 우선주가 몇 주가 있어? 2만주. 2만주 곱하기 얼마? 250. 조그만 마이너스 누르고 이꼴. 그럼 GT 나누기 MR 누르면 뭐가 나온다? 기본주당이익이 나와요. 거기다 뭘 반영하는 겁니까? 희석 효과를 반영하는 거고 분자에는요. 전환사채기 때문에 17만 1000 곱하기 80%를 이꼴. 증분이익. 증분 주식을 조심하셔야 돼. 증분 주식이 전환권이 행사된 게 있고 미행사된 게 있거든요. 행사된 전환권은 400조 곱하기 12분의 9.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월 1일 권리 행사하기 때문에 전환권 행사까지 고려해가지고 34,200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9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증분 주식수에. 그리고 미행사된 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메모리 플러스 하신 다음에 다시 GT 나누기 MR 눌러버리면 얼마가 나온다? 288이 나와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FM대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5번 현금으로표. 이거 제 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글이 뭐냐면 현금으로표 간접법에서 국제외교 기준 간접법만 알면 되는 게 아니냐. 굳이 미국식 간접법까지 넌 왜 가리키냐. 미국식 간접법은 국제회계인이 금지하고 있는데 왜 가리킨다? 얘 때문에 가리키는 거라고요. 국제회계 중 방식으로 문제 푸는 사람 못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미국식으로 풀어야 돼요. 국제회계 방식 왜 못 풀어? 법인세 비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법인세 비용이 나와야 법인세 유출액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미국식 방식으로 뭐로 푸는 겁니까? 영수년으로 푸는 X값이에요. NI 갖다 넣고 감가상각비 취소하고 여기 영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손익은 감가상각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뭐들이 있죠? 자산부채들이 있죠. 예. 자산과 현금은 반비례, 부채와 현금은 정비례. 자산과 현금은 반비례, 부채와 현금은 정비례. 이렇게 해서 X값 풀면 얼마가 나온다? 답은 4번이 나와. 빨리 풀려면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냐면 여기 100원 단위가 숫자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숫자 다 누르지 말고 뭐만 구한다? 900원 더하기 400원 더하기 500원. 그럼 답이에요. 4번. 다 계산기 다 누르면 돼. 하지만 100원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100원 단위로 해가지고 답을 구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적은 것처럼 어떻게 적는 겁니까? 둘 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미국식 간접법 모르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강의할 때 제가 신경 써서 강의하는 부분입니다. 25번이었고요. 자, 26번 여기서부터가 고급 회계 문제죠. 고급 회계 문제. 일단 26번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뭐만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영어권만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합병 쪽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시면 돼? 식별 가능한 순서상 공정가치의 이전 대가를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식별 가능한 순서상 공정가치는 여기서 얼마? 88만. 공정가치 기준으로 하시는 거 장부금액 안 보는 거예요. 88만에다가 뭐가 더 붙었습니까? 자, 여기 종업원들 가치는 반영하지 않잖아. 집합도 능력은. 하지만 뭔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상표권은 식별 가능하니까 붙이셔야 돼. 그래서 88만에 3만 더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식별 가능한 공정가치 91만. 요거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마이너스는요. 이전 대가 보는 거야. 메모리 마이너스. 현금 20만 메모리 마이너스.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 얼마? 80만 메모리 마이너스. 20만 80만 메모리 마이너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기보유 지분 150주가 있거든요. 이 기보유 지분은 뭐로 가는 겁니까? 공정가치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150주 곱하기 얼마? 1200원 18만 요거 메모리 마이너스. 그리고 MR 누르면 마이너스가 27만 나오거든요. 영어권 구하시는 거야. 이거는 초시생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차형 주제. 정산손익이 나왔어요. 문제가 뭐 물어보고 있죠? 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인가? 그러면 수수료들이 있거든. 여기 주식 발행 수수료 10,000원은 자본거래 수수료 논외 수수료. 그 다음에 여기 수수료 용역 수수료 지급하였다 즉시 비용. 그 다음에 합병 유지 비용 얼마? 즉시 비용. 그럼 기본 비용이 얼마? 기본 비용 50,000원에 2차형 주제 여기 소송에 걸린 거 정산하라고 얼마가 발생했다? 어디 있지? 소송에 걸린 거 정산해가지고 2만 발생했다. 그럼 요거까지 추가돼가지고 7만이 되는 거예요. 요거 제가 2차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차 강의할 땐 정산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튼 요거는 틀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초시생도 그렇고 재시생도 오랜만에 푸는 거라면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FM대로 풀면 하는 거야. 다분계하는 거죠. 다분계하면 시간 내 문제 못 풀어요. 자, 28번. 자, 요것도 2차형 주제. 현물 출자 지분법은 보통 1차 강의할 때는 강의하긴 하지만 1차 강의할 때는 현금 수령한 경우 문제 안 내거든요. 현금 수령한 거. 하지만 기본서 보시면 다 내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현물 출자로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현물 출자한 자산이 장부금액 2만 원 주고 공정가치가 3만 원이니까 기본적인 토지 처분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그 3만 원 중에 현금으로 받은 게 얼마가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10,000원 있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받은 거야. 주식 지분율 몇 프로라고 돼 있습니까? 30%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상대방 당기식 10,000원 곱하기 30% 요거 지분법이. 하지만 이 토지를 내가 파는 토지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하향 판매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이에요. 그래서 10,000원이란 미실현이익에서 돈을 받지 않은 부분, 돈을 받은 부분은 돈 받고 파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내부거래를 안 봐요. 그래서 돈을 받지 않는 3분의 2만큼만 미실현이익을 몰고 파는 겁니까? 지분율로 곱해버리면 딱 2,000이라는 금액이 나와. 그래서 토지 처분이익의 기본 지분법이익의 미실현이익 제거 이렇게 해서 NI가 11,000이란 손익이 만들어지거든요. 역시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지분법 손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만 물어보는 거야. 당기순이익만을 물어보는 문제다 보니까 현금 받은 경우에 현물 출자과를 공부하는 사람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시생은 풀 수 있지만 초시생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초시생이 당황하는 거예요. 자, 29번 말 문제죠? 지분법에서 단계적 처분은 손익거래예요. 예, 연결해서 단계적 처분은 자본거래거든요. 하지만 지분법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그냥 손익거래로 봐. 일부 처분거래. 그거예요. 40% 가지고 있다가 10% 팔아버리면 10% 매각손익이거든요. 그 문제 이고요. 30번 문제. 요거 연결의 가장 단순한 문제예요. 자, 내부거래가 있죠? 여기 내부거래. 5만 원, 감가상각금액이 3만 원이니까 장부금액 2만 원이야. 장부금액 2만 원을 민국에 4만 원 매각했거든. 그럼 입금물 산입 2만. 이게 몇 년간에 걸쳐 추인되는 겁니까? 잔존내에서 5년이라고 있으니까 X2년도부터 추인은 4톤에 추인되는 거거든.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건 X2년도가 아니라 몇 년도예요? X3년도. 그러면은 AP, 지배기업 종속기업이에요. 제시된 당기시 그대로 써버리고 누가 팔았죠? A사가 팔았거든요. 그럼 입금 산입 추인되는 거. 요거. 입금물 산입 2년 잡았다가 작년에 4천 추인되고 올해 또 얼마 추인되는 겁니까? 4천 추인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 후 이익을 만들어내고 지배지분이익이니까 이건 100%, 이건 몇 프로? 60% 지배지분이익 만들어내면 이건 초시생도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예요. 그리고 31번. 30분 동안 푼다고 했는데 지금 40분이 넘어가고 있네. 빨리빨리 풀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31번. 이거 2차형 주제. 법인세를 고려한 연결. 법인세를 고려한 합병은 1차형 주제거든요. 근데 법인세를 고려한 연결은 2차형 주제예요. 아무튼 문제가 뭐 물어보고 있죠? 영업권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영업권 문제 보시면 부분 영업권이거든요.
그럼 75% 순자산 공정가치와 75% 이전 대가에 이용해서 75% 영업권만 구하시면 돼. 75% 이전 대가는 제시가 돼 있거든요. 메모리 마이너스. 그리고 75% 순자산 공정가치. 자, 15만이라는 금액은 문제에 제시가 돼 있거든. 기본 순자산이 얼마다? 15만이다. 얘는 이미 세후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 토지 과소 금액이 얼마가 있어? 3만 원 있으면 요거에다가 이연법에서 부채가 발생하게 돼. 이 토지 매각가 대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1만에서 20% 가로로 묶어버리고 곱하기 0.75 메모리 플러스. 그럼 75% 이전 대가와 75%의 공정가치. 요게 문제 핵심이에요. 20%.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거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라고요. 자, 요게 고려가 돼가지고 세후 금액으로 19,5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돼.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30분, 32분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뭘 물어보는 겁니까? 해당 연도에 비지배 지분 이익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2차생도 5%예요. 2차생, 재시생도 5%. 이건 유예생, 그러니까 2차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보통 강의하지 않거든요. 동차생 강의 시간에는요. 하지만 이것도 고려한다라면 자, 3만이라는 건 이미 세후 금액이니까 제시가 돼 있거든요. 비사 쪽. 그다음에 요거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이 얼마가 입금불산입이에요? 10,000원이란 내부 거래 이익에 대해서 5천이 입금불산입이거든요. 누가 팔았습니까? 민국이 팔은 상향 판매예요. 그럼 이 5천에 세금 효과 20%가 있기 때문에 세후 금액은 얼마? 4천원만. 20% 세금 효과 반영해가지고. 그러면 위에 것도 세후, 및 당기순이익은 원래가 세후 금액이에요. 당기순이익의 정의 자체가. 그럼 이건 세후 금액 만들어서 문제 풀면 26,000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25%에서 6,500원의 비지배 지분이익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33번 말 문제. 이건 틀리는 문제예요. 이게 위험의 피해의 예외거든요. 위험의 피해의 예외. 보통 객관식 강의에서 뭐만 말씀드리면 지분법 주식은 공정가치 위험의 폐기 대상이 아니다. 종속기업 주식도 공정가치 위험의 폐기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하지만 환율변동 위험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것까지만 얘기하지 굳이 사업결합까지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는 사업결합을 취득하는 확정계약. 사업결합은 특정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이 아니거든. 모든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이니까 개별 위험의 피해 대상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강의하지 않는 주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결합은 오염비 대상목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사업결합도 얘 해외 사업장인 경우에는 환율변동 위험 회피 대상이 될 수 있어. 해외 사업장 순투자 위험 회피. 그런 내용인데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자, 얘는 뭐지?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선도 계약. 그럼 어떻게 푸는 겁니까? 제가 왁구 만드는 거 아시죠? 왁구 만드는 거 이렇게 풀잖아. 이게 문제 확인해 보시면 선도 매도 계약이거든요. 그럼 매도 계약이니까 풀마마. 미래 예상 거래는 마풀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예상 손익을 만들어내서 예상 손익 범위 내에서의 손익은 OCI, 초과되는 건 NI. 그리고 현금으로 항상 뭘 만들어낸다? 반전을 만들어내거든요. 왜? 누적 금액으로 본다면 위험이 2,500원이에요. 파생 상품에서 얼마 이익이 나오고 1,500원의 이익이 나오고 그래서 누적 금액으로 본다면 다 OCI로 가야 돼. 그래서 작년에 NI 시켰던 게 반전되는 거예요. 이런 게 몇 개가 있다. 계약 100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만 걔가 답이라고요. 마이너스 2만 차이 나는 거 걔가 답이야. 20만에서 18만 마이너스 2만 걔가 답이라고. 이거 누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얘도 2만 원이거든. 얘도 2만 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초심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뭐다? 현금 흐름 위험의 피기 때문에 결국엔 이 회사가 매출 인식하는 금액은 이 가격이에요. 12,000원. 12만 원. 재고서 매출한 거 얼마? 10,000원. 10만 원. 그럼 기본 이익이 얼마야? 12만 원에 10만 원이니까 기본 이익이 얼마죠? 가만있어. 몇 개죠? 10개가 아니라 100개구나. 100개니까 요거 12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 요거 100만 원. 그럼 기본 이익이 얼마? 20만 원. 그럼 그 기본 이익 요게 20만, 거기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200 있죠? 그게 2만 원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해서 18만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직관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또 막 표를 그려가지고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놓고 분개 다 풀면 시간의 문제 못 풀어요. 이거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그렇고 객관식 강의할 때도 그렇고 빨리빨리 푸는 법을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고 하는 게 개정 과목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꾸 NI가 얼마냐, OCI가 얼마냐, 총포괄이가 얼마냐 이따위 식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빨리 푸는 사람들은 금방 푸는 건데 항목별로 푸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제 35번 마지막 문제는 요거는 그냥 말 문제죠. 요거는 1차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외 사업장 순투자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화폐성 항목이 뭐로 가는 겁니까? NR로 가거든요. 하지만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NI가 아니라 뭐로 가는 거야? 처음부터 OCI로 가는 거라고.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토지시행도 그렇고 제시행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한 40분, 35분 정도에 걸쳐서 문제 풀었으니까요. 한번 제가 문제 풀이하는 과정을 쭉 보시면서 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차반 수업 시작할 거고요. 자, 동차반 수업은 워크북과 그 다음에 이 워크북과 그 다음에 연습서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 연습서 강의할 때는 항상 제가 딜레마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강의해야 되는 건가? 제가 2차 교재로 주간식 강의하는 강의가 3개가 있거든요. 주간식 연습서 가지고 심화 강의를 하고요. 심화 강의를 하고요. 요거는 매년 제가 7월 달에 강의하는 거예요. 항상 연습서가 새로 나오면 맨 처음에 이 강의부터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예 강의를 해요. 요거는 매년 7월 달에 강의를 하고 유예 강의는 2차 시험 결과 나온 상태에서 9월 달에 강의해요. 이미 요 2개는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차 강의. 여러분 1차 시험 보고 나가지고 제가 지금처럼 3월 달에 하는 강의가 동차 강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연습서를 기준으로 몇 번째 강의다? 3번째 강의예요. 이 연습서를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연습서 여기 번호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3번이라고 돼 있죠? 제가 이 연습서 가지고 강의 몇 번 한 거야? 3번 한 거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워크북 탭 있죠? 워크북. 이 워크북 가지고 지금 내가 몇 번째 강의하고 있는 거야? 6번째 강의하고 있는 거야. 이건 또 왜 6번째야? 일단 객관식 강의도 있고 저는 세무사 강의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재무회계 가르치는 교수님, 강사 다 포함해가지고 내가 강의가 제일 많아요. 죽을 것 같아요. 강의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의를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해봐야 강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르쳐드리고 싶었어. 내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자,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2차 시험까지입니다. 2차 합격을 위해서 0%부터 100%까지를 우리 공부량으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합격은 100점이에요. 100점 기준으로. 합격을 위해서는 꼭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150점 만점이죠. 그냥 100점 기준으로 할게.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걸 0부터 100%까지를 한다면 심화만 강의에서는 딱 70%로 제한을 해요. 심화만 강의 잘 아시겠지만 기본 강의 듣고 연습서 처음 넘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100% 기준 다 강의를 하면 죽어요. 강의하다가. 난 안 죽는데 학생들이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심화반 강의는 딱 여기까지만 올라가요. 그리고 유예 강의. 재무회계 유예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기 위해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라면 0%부터 100%인데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100%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100점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예 강의는 제가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냐면 130%까지 끌어올려요. 시험에 정말 나올 것 같지 않은 지엽적인 주제들까지 제가 다 강의를 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유예 강의할 때 제가 항상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그럼 어디서부터 올라올 것인가? 어디서부터 올라올 것인가? 유예생이잖아. 그럼 한 40% 정도에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130%까지 강의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저는 유예 강의지만 허접한 초시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유예반 강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는 것 중에 가장 강의 수가 많은 게 이거야. 9월 달부터 거의 11월 말까지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9월 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거의 11월 말까지 제가 정말 강의를 많이 해요. 이거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한번 수업을 즐겨보자. 문제가 네가 죽나 아니면 문제 풀다가 내가 죽나 한번 다 해보자라고 해서 끝까지 올리는 강의예요. 끝까지 올리는 강의. 그래서 좀 지엽적인 것도 많이 풉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동차 강의죠. 동차 강의 130%까지라고 생각한다라면 일단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130%까지 못 올리거든요. 근데 동차 강의는 바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보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100%까지 올리진 않고 제가 110%까지 올려요. 110%까지. 그럼 110%까지 올릴 건데 문제는 어디서 출발할 거냐? 어디서? 네, 이것도 0%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유예 강의와 동차반 강의의 특징은 뭐만 없는 거예요. 여기가 유예 전형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가 유예 전형 문제들이거든요. 유예 전형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장짜리 나눠드렸죠. 그 한 장짜리가
동차생이 풀어야 될 유해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 2차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 그래서 그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기해 가지고 나눠드렸죠? 연습서에 요 한 장짜리가 있을 거예요. 동차 대비 주해 문제. 동차 대비지만 풀어야 될 이유 문제들. 요거 제가 리스트업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냥 이유라고 적힌 거 중에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유들 있죠? 요건 제가 풀 거예요. 그리고 이 회계사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약수령 문제도 나오거든요. 약수령 문제 제가 같이 안 읽어드릴 거고 제가 체크해드릴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 재무역의 약수령 문제는 세법의 약수령 문제처럼 이게 쓰면서 공부할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공부하는 게 재무역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 기억 가지고 실전에서 약수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요건 제가 강의하지 않고 요건 제가 문제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요. 제가 항상 동차반 강의도 아무래도 빠른 시간 동안 여러분 수업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한 30% 정도로 출발해가지고 110%까지 올릴 것인가. 근데 과거부터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 출발해서 올리더라도 따라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 강의를 들어보지 않은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0%부터 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좀 빡빡해질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시간표 있죠? 시간표. 강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여기 강의 시간표. 강의 시간표. 여기 재무회계라고 적혀 있는 곳이 2차 반에서 제가 하는 강의고요. 재무회계는 보시다시피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번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요. 계획된 시간표에는 4월 17일 주에 32회로 마무리가 돼 있지만 재무회계 32번으로 못 끝나거든요. 요건 딱 중급 회계 시간표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적어드리고 강의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고급 회계는 제가 4월 중에 보강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보강은 되도록이면 제가 이거 비켜서 보강을 잡아야 되겠지만 이게 강의 시간표가 꽉꽉 차 있어가지고 비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단가반으로 오픈할 거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정 잡아서 보내드리는 그 단가반 강의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온라인 강의로 들으시면 돼. 고급 회계까지 뭐 실강 들으시면서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촬영된 걸 제가 올리진 않아요. 올리진 않고 이미 촬영된 게 아니라 제가 동차반을 위해서 새롭게 고급 회계 부분 강의해가지고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시간표가 좀 빡빡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수험생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임을 받으신 거 있죠? 유임을 받은 거 정말 카페에 너무 많은 불평사항들이 올라와요. 선생님 필기하다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필기하는 거만 줄이더라도 강의 시간이 3분의 1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카페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뭐 나눠드렸어요? 자, 필기노트 갖고 계신 건 흑백일 거예요. 네,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PDF로 만들어가지고 제 카페에 올렸고요. 제 카페에 올렸고, 그리고 여러분 수업 듣고 계신 온라인 강의도 첨부자로 올라갈 거거든요. 오늘 나눠드린 거 다. 그래서 칼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걸로 하고, 나는 태블릿까지 공부한다. 그런 게 PDF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복사하시면 돼. 사진으로 복사해가지고 태블릿에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필기노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필기하는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여러분들 줄여드리기 위해서, 물론 제가 이거 보고 강의하진 않아요. 이거를 칠판에 필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복습 시간 줄여드리려고. 옛날에는 요거 막 필기하면서 자 따라 쓰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요거 따라 쓰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만 나중에 뭐 캡처해가지고 갖고 계신 책에다 붙여놓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페이퍼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부분만 컬러로 출력해가지고 책에 붙이세요. 그냥 굳이 한 땀 한 땀 여러분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나와드렸고요.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건 중급 회계 1권까지예요. 워크북 기준으로 12장까지 이고요. 지금 제가 중급 회계 2권 쪽 작업하고 있거든요. 중급 회계 2권 작업 마무리가 되면 똑같은 거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회계 작업도 완료되면 여러분들랑 똑같이 파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강의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보다는 여러분 복습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고, 제가 칠판에 필기하는 것들만 다 적어놓은 거예요. 강의할 때 필기할 때 칠판에 필기하지 않고 이렇게 강의할 때 그냥 워크북에 줄 치면서 필기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필기노트로 안 만들었어요. 칠판에 필기하는 건 필기노트로 만들어놨으니까 복습 시간 좀 여러분들이 좀 줄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반적인 얘기는 제가 다 해드렸고요. 혹시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1시간 20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는 공인회계사고요. 이름은 김기동이라고 합니다. 제 모바일 폰 번호는
010-9143-1003이에요. 제가 번호 2개 안 쓰거든요. 유일하게 쓰는 번호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2개 갖고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지문용 핸드폰 그게 아니라 이거 쓰니까 제발 장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수업과 관련된 질문들은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 카페가 있거든요. 다음 카페가 있으니까 수업 관련 질문은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돼. 다음 카페에서 그냥 김기동 행사라고 검색하시면 카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자료랄지 질문 같은 거 검색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 카페 회원이 지금 한 44,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몇 명이지? 오늘 카페 회원이 제 카페 회원이 41,000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글들을 제 카페에 질문을 했거든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 궁금한 사항일까요? 사람들이 다 물어본 걸까요? 다 물어본 거야. 그래서 수험 관련 질문들 중에 난 이거 뭐 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여기 검색해 보시면 돼. 검색해 봤는데 관련 질문이 안 나온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카페를 한 15년 동안 운영했거든요. 이 카페를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본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한다고 한다면 15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잖아.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질문들은 여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적절하게 검색해서 못 찾다 싶으면 다시 글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민감한 질문이다. 물론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페다 보니까 글 올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 근데 특정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질문이라면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혹은 문자 같은 거 남겨놓으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저께 부산에 기장 파출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서울 사람인데 부산 쪽에 기장 파출소 지구대거든요. 전화가 왔어. 그래서 파출소 전화 오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경찰서 전화가 왔는데 저 의경 출신이거든요. 경찰한테 전화 오면 그래도 불안해.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학생 책 찾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과 나 사이에. 부산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이 책 맨 앞에다가 내 거 써놓은 거지. 그럼 지구대에서 그거 이 습득한 부시는 이 사람이 책주인이구나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자, 아무튼 이거 혹시 책에다 지금 적으신 분들은 저자임, 나 아님 이렇게 꼭 적어놔주세요. 오해하는 경우. 이것도 종종 저한테 오는 그 전화거든요. 뭐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파출소에서 전화 온 건 내가 처음이었어. 자, 이렇게 해서 제 개인정보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답변은 이렇게 저랑 같이 소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0%부터 올라온다고 했죠? 0%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공부하면서 먼저 용어를 맞춰야 될 게 있거든요. 저한테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가 뭐죠?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연습서잖아. 재무회계가 뭐죠? 요것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쓰실 필요 없습니다. 용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의 정의. 재무회계는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죠. 정부회계예요? 기업회계예요? 기업재무회계죠. 기업재무회계 여러분들은 영리회계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회계처럼 비영리회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무회계의 목적은 뭐죠? 재무정보를 생산을 하는 거죠. 누구의 책임하에 생산되는 건가요? 경영자의 책임하에 생산된 재무정보를 누구한테 보내주는 겁니까? 수요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수요자는 바로 누구예요?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내부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외부정보 이용자인 누구? 주주와 채권자가 해당 정보를 수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내주는 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재무회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주주와 채권자가 경영자한테 뭘 제공했죠? 자금을 제공했죠. 이걸 이제 재무활동, 경영성과 이외의 변동이 나라고 부르는 거죠. 이쪽은 자본금을 낸 거고 이쪽은 차입금을 낸 거니까 자금을 제공했어요. 그럼 당연히 주주와 채권자가 제공한 자금을 가지고 경영자는 운용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금을 제공했으니까 이 돈의 소유주한테 뭘 제공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왜요?
얘들이 본인이고 이 위에가 누구예요?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뭘 제공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 그래서 재무회계란 결국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그걸 규율하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스템을 재무회계다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럼 이 제공하는 정보는 다양한 수단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겠지만 이 정보 제공의 가장 핵심적 수단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정보 제공. 이 정보 제공을 이렇게 써드릴게요. 예, 정보 제공을 재무 보고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와 채권자가 회사에 파이낸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파이낸스를 제공한 정보 당사자들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파이낸셜 리포트라고 부르는 거고, 이 리포트는 핵심적 수단으로 뭘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재무제표라는 핵심적 수단을 이용해서 이 재무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무제표는 다양한 목적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 회계에서 공부하는 건 무슨 목적이에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해가지고 주주와 채권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일반 목적과 대비되는 게 무슨 목적인 거고? 스페시픽, 특수 목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회계에서 공부하는 게 그게 스페시픽이에요. 누구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경영자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세무회계도 스페시픽이에요. 세무회계도 과세당국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모든 정보 이용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재무회계는 일반 목적, 모든 정보 이용자, 특히나 주주와 채권자 모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일반 목적 재무제표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그 일반 목적 재무제표로 재무보고를 재무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재무회계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그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회계 기준, 보통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기업회계 기준이다라고 부르죠. K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 회계 원칙을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이다라고 해서 기업회계 기준이다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 K갭, 기업회계 기준을 상장기업용 기업회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상장기업용 기업회계 기준이 있죠. 상장기업용 회계 기준을 뭐라고 부르는 거고? IFRS, 국제회계 기준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비상장기업 회계 기준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1차 시험에만 의미가 있는 거고, 일반 기업회계 그냥 막 쓸게요. 기준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회계 기준 중에 시험 문제 뭐만 나오는 거야? 이것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IFRS의 규정에 의한 일반 목적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IFRS,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일반 목적 재무제표들의 종류가 있죠. 즉 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KASB, 여기네. 여기가 한국회계기준원이죠. 한국회계기준 홈페이지 들어가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있고, 이 한국채택국제회계를 클릭하면 뭐가 나옵니까? 국제회계기준 중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몇 번부터 나와? 1101번이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1100번 때는 몇 번까지 있고 1117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000번 때는 1001호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1041호까지 있죠. 이렇게 1000번대랑 1100번대가 기준서, 그리고 밑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해석서가 있는 거지. 그럼 맨 위에 첫 번째 줄부터, 물론 개념체계로 출발하고 있죠? 지침서, 여기서부터 맨 밑에 있는 국제회계 기준의 해석서까지 포함한 이 모든 위에서 아래까지가 다 뭘 만들기 위한 기준이에요?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매뉴얼이라고요. 그럼 거기는 여러 가지 기준서와 해석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재무제표, 이게 메인 재무제표죠? 시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다라고 부르는 거죠. 재무상태표, 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겁니까? 재무상태표, 자산은 뭐 플러스 뭐?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재무상태표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회계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풀었던 간편법이라는 게 뭐야? 시험 문제가 손익효과를 물어본다. 그럼 뭐만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산 부채의 변동 가지고 자본의 변동을 손익과 기타 포괄순위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거 적어드린 이유가 용어 정의 때문에.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의가 뭐죠? 회계에서 말하는 부채의 정의가 뭐죠? 회계에서 말하는 자본의 정의가 뭐죠? 이것은 상식이죠. 왜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 약수령 문제로 특정 항목이 자산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예를 들어서 결손금이 회계적으로 자산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무슨 얘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일단 자산이 뭔지부터 시작하셔야 돼. 결손금은, 그래서 결론,
2월 공제 받을 수도 있고 소급 공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이다라는 식으로 약수를 하기 위해서는 혹은 또 자기 주식이 자산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런 약수령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의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또 자기가 구입한 사채, 자기 사채가 부채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럼 다 부채 정의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각각의 정의.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들을 때 나오는 내용이죠.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정의 내리면 돼? 핵심 단어가 과거, 현재, 미래. 요 핵심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세하게 뭐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통제하고 있는.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기업 실적 현재 통제하고 있는 미래 뭐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의예요. 그래서 현재 통제하고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자산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너무 길잖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잠재력을 지닌 권리,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딱 5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제적 자원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부채의 정의 뭐예요? 부채의 정의는 똑같이 가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사건의 결과. 지금 제가 뭐 적어드린지 아세요? 여기 1장 개념체계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뭐가 나와? 재무제표 구성 요소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재무제표 구성 요소들의 여기 나오는 정의. 제가 지금 이거 적고 있는 거야.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자본의 정의. 워크북 1장 12페이지죠.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통제하는 거니까 현재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하는 거죠. 자산은 통제지만 부채는 부담한다라고 부르는 거거든. 뭘 부담하는 겁니까? 이거. 경제적 자원의 이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채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자본의 정의는 뭐죠?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빼버리는 이 잔여금액. 잔여금액을 회계에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자본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잔여금액 자본을 다시 몇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2가지로 쪼갤 수 있죠. 이 잔여금액은 무슨 거래? 캐피탈 거래에서 발생한 잔여금액과 그 다음에 무슨 거래? 인컴 거래에서 발생한 잔여금액으로 쪼갤 수 있죠. 캐피탈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 금액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자를 통해서 증가한 자본과 그 다음에 뭐? 배당 등을 통해서 감소한 자본. 이게 캐피탈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죠. 손익거래를 통해서 움직인 자본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 뭐라고 부르는 거고? 수익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감소하는 거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비용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수익과 비용은 포괄 수익과 포괄 비용, 그러니까 기타 포괄 수익과 기타 포괄 비용까지 포함하는 포괄 수익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수익의 정의가 뭐예요? 수익의 정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의 5대 구성요소다라고 부르잖아. 그럼 수익의 정의 뭐죠? 자본이 증가했는데 그 자본 증가 중에 뭘 제외한 겁니까? 출자를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익이다라고 부르고, 그래서 포괄 수익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용 정의가 뭐죠? 자본이 감소했는데 배당으로 인한 감소를 제한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용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포괄 비용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그것들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이걸 통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시점에 관한 정보도 유용한 정보지만 무슨 정보도 유용한 정보예요? 변동에 관한 정보도 유용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기간 3번 3가지 개념의 변동표가 있어요. 기초기말 자산 변동표, 기초기말 부채 변동표, 기초기말 자본 변동표. 하지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중에 뭐만 기초기말 자본 변동표만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뭐예요? 자본 변동표죠. 자본 변동표는 자본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증감을 보여주는 거죠. 몇 개로 구분해요? 2개로 구분해. 이 자본의 증감을 2개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것처럼 무슨 거래? 캐피탈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출자와 배당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관한 정보? 플러스 인컴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하지만 성과평가를 위해선 자본 전체의 변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 무슨 거래? 손익거래를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하는 거거든. 주주와의 거래는 경제적 성과평가랑 무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컴 거래를 세분화시키는 거죠. 이걸 거래접근법으로. 그래서 기간에 관한 정보로 2번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포괄 손익 계산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시 자본의 변동들 중에서 무슨 거래만? 인컴 거래만 가지고 뭐라고 적어드리는 겁니까? 포괄손익의 변동을 몇 개로 세분화시켜요? 두 개로. 노란색으로 무슨 손익? 풀마, NI 손익으로 인한 변동과 당기손익으로 인한 변동, 그 다음에 풀마 뭐로 인한 변동? OCI 손익, 기타 포괄손익이죠? 으로 인한 변동으로 세분화시켜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NI 손익을 물어보는 문제 혹은 총 포괄손익을 물어보는 문제, 어떤 문제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쉬운 문제라고. 왜? 여기를 물어보면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본의 변동들 중에서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조금 더 쉽게 이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거 적어드린 이유는 국제회계 기준은 OCI 손익이 몇 개가 있죠? 7 플러스 1개. 재부재지, 체파. 7 플러스 1개는 뭐예요? 지분법 기타 포괄손익까지. 기타 포괄손익 뭡니까? 포괄손익 거래가 발생했지만 지금 당장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예요? 장기성 미실현손익. 그것들을 기타 포괄손익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제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이걸 궁금해. 도대체 재부재지 체파가 뭐냐고. 기타 포괄손익 7 플러스 2. 그래서 OCI 손익은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챕터 공부하다가 다 나옵니다. 기타 포괄손익은 상황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재분류 조정이 안 되는 OCI 손익과 그 다음에 재분류 조정이 되는 OCI 손익으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죠. 재분류 조정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부, 재지가 있죠. 어디서 배우는 거? 7장에서 배우는 재평가잉여금. 어디서 배우는 거? 10장에서 배우는 FVPL 부채의 신용위험으로 난 변동.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11장에서 배우는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손익. 그 다음에 이게 지가 뭐예요? 13장에서 배우는 FVOCI 지분상품. 얘들은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는 기타 포괄손익이고요. 또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채, 해, 파가 있죠. 이게 몇 장에서 배우는 거? 13장에서 배우는 FVOCI 채무상품. 그 다음에 이게 몇 장에서 배우는 거? 해가. 이게 고급핵입니다. 워크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워크북 기준으로 23장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23장 해외사 합정 환산손익. 그 다음에 파생상품 요것도 23장에서 배우시는 거죠. 파생상품까지 워크북 기준 두 가지가 고급핵 주제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개 OCI 손익 그리고 플러스 1개 여기다 곱하기 뭐 하는 거예요? 지분율. 그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지분법 OCI 손익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곱하기 지분율을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분법 OCI 손익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지분법 OCI 손익은 상대방 회사에서 발생하는 재분류 조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관계기업에서 이게 발생하면 투자기업에서 OCI 손익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분율 곱해가지고. 그럼 이 지분법 OCI는 당기손익 재분류 조정이 안 되는 지분법 OCI. 이 지분법 OCI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되는 OCI. 선생님들마다 앞글자 따가지고 강의하시는데 선생님들마다 앞글자가 조금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부재지, 체파 어떤 순서로 잡은 거냐면 공부하는 챕터 순서대로 제가 잡아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타 포괄손익 7 플러스 1개를 이용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고, 포괄손익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의 재무제표가 또 있죠. 포괄손익 계산서는 무슨 주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생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즉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발생주의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하지만 실제 회사의 재무제표에서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도 중요한 정보예요? 현금주의도 중요한 정보거든요. 현금주의도. 그래서 만들어진 재무제표. 이 자산 중에 뭐만의 변동? 현금만의 변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 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기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현금 흐름표. 그래서 회사의 현금 흐름을 몇 개의 활동으로 쪼개버리는 건가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 영수년, 투자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 투수년,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캐시플로우, 재수년.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보여주는 걸 현금으로 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재무제표가 뭐죠? 주석. 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서술형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이 서술형 정보에서는 뭐에 관한 정보를 얘기를 해요? 인식된 항목에 대한 보충 설명.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인식했는데 이걸 왜 인식했는지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있고, 인식된 항목, 인식되지 않은 항목, 인식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무슨 설명?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 이걸 서술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부채는 인식당록에 대해서 주석으로 왜 적었는지 적어주는 거고, 우발부채는 인식하진 않았지만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발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발부채. 그거에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주석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 시험 문제는 주석은 물어보지 않거든요. 네, 주석은 표로 만들어진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다 어디 물어보는 겁니까? 여길 물어보는 거라고. 표로 만들어진 재무제표. 그럼 원래 재무에게는 뭘 물어봐야 돼? 거래주고 다 해봐라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마치 학교에서 회계원리 중간고사 보는 것처럼 거래 다 주고 자 일단 분개해봐라, 정산표 만들어봐라, 수정분개해서 마정에 시산표 만들고 BS를 IS까지 만들어봐라. 그게 원래 재무회계 시험 문제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시험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만 물어보는 거야? 이펙트만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 거래를 주고 기말 자산이 얼마 남았냐, 아까 보고기간 말에 사용권 자산이 얼마 남았냐, 보고기간 말에 사채가 얼마 남았냐, 보고기간 말에 이익잉여금 잔액이 얼마냐. 즉 보고기간 말에 잔액을 물어보는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야? 너 재무상태표 만들 줄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고, 또 뭐 물어보는 거예요? 거래를 주고 해당 연도에 총 포괄손익이 얼마냐, NI 손익은 얼마냐, OCI 손익은 얼마냐. 왜 물어보는 거예요? 너 포괄손익 계산서 만들 줄 아니?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또 어떤 거래를 주고 1년 전체 자본의 변동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보는 겁니까? 자본표도 작성을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래 주고 영업활동 현금이 얼마냐, 투자활동 현금이 얼마냐. 그것만 물어보는 게 바로 현금으로 작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재무제표 작성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목별로 물어보는 거라고. 그게 잔액을 물어보는 문제, 변동을 물어보는 문제, 그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재무제표 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동차방 강의를 통해서 무슨 공부하는 거야? 결국엔 답. 얼마의 잔액이 남아있냐, 얼마의 변동금액을 만들어가느냐, 그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재무제표는 뭐로 인해 출발하는 겁니까? 분개를 통해서 작성되는 거거든요. 분개. 분개가 바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뭐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출발 단계죠. 추상적인 거래를 재무제표에 담아주기 위해서 하는 코딩 작업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개다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왜 얘기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분개로 풀어야 돼요. 이거를 처음 봤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분개로 푸는 겁니까? 그냥 산식으로 푸는 겁니까? 산식으로 푸는 거라고. 제가 지금 풀었던 이 문제들은 제가 다 생전 처음 보는 문제였을까요? 많이 봤던 문제들일까요? 많이 봤던 문제들이니까 분개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분개 한 개도 없어. 하지만 저는 20년간 인류였기 때문에 분개 안 하고 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래가 좀 어려우면 어떻게 출발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분개로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험생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제가 분개를 소홀히하지 않아요. 분개를 소홀하지 않고 이 분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식이 만들어진다. 그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분개를 중시하면서 산식도 중요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일단 OT 강의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 끝나고 와서 본격적으로 수익인식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